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이 필수 의료 분야를 떠나갔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환자들이, 의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35년도, 즉 11년 후가 되면 저희가 OECD 평균을 넘어서고, 그리고 2040년도가 되면 의사 과잉이 매우 심각해지는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 용어 중에 공급자 유발 수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선글라스가 필요할 때 선글라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이 선글라스를 누군가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세요 하면서 이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자 유발 수요라는 건 뭐냐면 공급자가 수요를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의료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3명을 만났습니다. A라는 의사와 B라는 의사와 C라는 의사가 전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어느 의사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나요? 내가 자동차에 뭔가 잡음이 들려서 기능 이상이 생겨서 공장에 갔어요. 거기에 있는 정비공이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공급자들의 양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 사람들과 소비자인 제가 갖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심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가져갔을 때 만약에 속았다고 한다면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는다면 잘못하면은 제 몸이 위험하고 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만큼은 절대로 공급자 유발 수요가 생겨서는 안 되는 분야인 것이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이 증가할 때마다, 의료인이 증가할 때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양쪽이 다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젊은 사람들 어깨 위에 노인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10명, 14명의 젊은 사람들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3점대로 떨어졌고요. 이제 2035년도면은 그게 1.8명이 되죠. 2050년도가 되면은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노인들에 대한 그 부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를 늘려서 곧 다가올 의사 공급 과잉 시대에 그것이 지금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의사를 늘린다면 이것은 국가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더 큰 문제, 지금도 의대 소홀 현상 때문에 이공계 인재들이 전부 다 의대를 좀 몰리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65%를 늘린다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의사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명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한 해 동안에 26개 의과대학을 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요. 한 학교당 평균 76명입니다. 2,000명이라는 것은 여기 26개 대학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의 교육이 불가능한 일이고, 2,000명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실력 없는 의사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의사들을 양산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공계 블랙홀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장래에 이 나라의 경쟁력을 키워갈 젊은 사람들한테 그 노인들을 책임질, 그 의료비를 책임질, 죄송합니다, 저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본 노인이 되겠지만 저희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일하는 노인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의 어깨에
더 이상의 더 많은 짐을 지어줘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의대 지원 정책이 지금의 저출산을 앞으로 무출산으로 바꿔갈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또 왜 젊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까지 반대하느냐? 자,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에 슬그머니 의료비 억제 정책을 넣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불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불제도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받는 치료,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치료 행위에 따라서 진료비를 주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한테 지출할 수 있는 진료비 전체를 한도를 정해서 이 이상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이 이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더 크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에 의사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학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적정한 의사의 추계 숫자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구를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연구를 공동으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놨죠. 그래서 이번에 정원 숫자도 각 학교별로 배정을 쭉 하면서 2,000이라는 숫자에 딱 맞춰놨습니다. 얼마나 그 숫자에 집착을 하냐면, 만약에 어느 한 학교가 신설의과대학이 생긴다면 2,000명에서 빼서 거기에 주고 다른 데를 줄이는 것으로, 그만큼 지금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데, 왜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 의료 대란 사태가 아닌 의료 농단 사태인데요. 이 의료 농단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째 흔들어서 이미 붕괴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 붕괴가 절대로 이전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제 이름이 올라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의사들이 환자 곁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니까 그 누가 거기에 박수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난하셨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언론이 지난 1년 동안 공들여서 해놓았던 그 작업실 덕택에 의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퍼붓습니다. 의사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공의들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감에 불타서 일하던 필수의료 중심의 의사들이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내렸죠.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함께 분개하지 않고 그 명령은 잘된 것이다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들이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동안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지만 이 사명감은 전부 필요 없는 것이었었구나. 사명감을 잃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바라건대 앞으로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 12만 명의 의사가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까지 지성이 없고 양심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단체로 악마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부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서 계시고요. 노한규 네 개 전 의사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대담 토론인 관계로 우리 서정민 후보와 함께
잠깐 묻고 싶은 거 혹은 개인 의견, 의료 정책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도 좀 물어볼 기회가 되면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서정민 후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쭤볼 게 있다기보다는 의사분들이 너무 본인의 천직에만 집중하고 사셨어요. 사실 시민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들의 삶이 너무 바쁘셔서 괴리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분들이 의사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모르세요. 물론 의사 중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부각이 되고 가수 의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 특히 전공의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으로 들었거든요. 최저임금이시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계신데도 그걸 선택하신단 말이죠. 사실 그걸 선택 안 하고 바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제는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고 이제 넘기겠습니다. 자, 서정민 후보가 잘 지적을 해주신 게 그 노한규 전 의사회장님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게 사실은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니라 의대 증원 문제보다는 소위 막말이 아닌데 막말이라고 했어요. 의사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런 말꼬리를 가지고 기사가 폭증하고 그게 마치 의사협회 공식 입장인 양 그렇게 지금 언론이 부추긴 게 이 의대 증원 문제가 훨씬 심각하게 다가온 것 아닌가? 이렇게 위로. 네. 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낮은 수가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내는 의료비가, 그러니까 이제 치료비 우리가 자부담하는 3,500원, 병원 가면 1,800원 이렇게 내는 거 말고 의료보험 급여 공단에서 지급하는 돈까지 하면 감기, 비염, 가벼운 외상 이렇게 가서 치료하는 비용이 내가 내는 비용과 공단에서 받는 비용 합계하면 한 건의 치료비가 얼마고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얼마나 싼지 비싼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기본적으로 진료를 받고 내가 고혈압약 처방을 받는다, 당뇨약 처방을 받는다. 네.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내는 돈이 이제 5,000원이 좀 안 되죠. 4,000 몇백 원 정도 되죠. 그게 의사들이 받는 전체 진료비의 30%입니다. 네, 나머지 70%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한 2만 원. 2만 원 안 되죠. 2만 원이 안 되네요. 네. 지금 15,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비교해서. 베트남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면 기본 진료비가 지금 50불이죠. 그러면 50불이요. 네.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이요. 네. 한 주 일 월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비용은 사립병원이고 모든 병원의 기본 이제 진료 비용이고요. 네네. 그리고 베트남도 오래 기다려서 공공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서 진료를 오면 그보다 훨씬 더 싼 금액의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사립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려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50불은 인도네시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50불보다 더 낮은 금액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얘기 나오죠. 냉장 수술 비용, 분만 비용.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해외 진출도 한번 알아볼 겸해서 겸사겸사해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건강검진센터와 병원을 한 7군데를 돌았는데요. 전문 건강검진센터부터 아주 큰 병원에 건강검진센터를 다 돌았습니다. 전문 건강검진센터는 물론이고 굉장히 큰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가서 가장 비싼 건강검진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것까지 상품을 다 보았는데 거기 어디에도 미내시경이 없어요. 대장 내시경도 없어요. 제가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는 미내시경이 왜 없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미내시경 이 건강보험수가는요 한 5만 원 내입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80만 원 정도 되죠. 네. 동남아 인도네시아에 왜 없느냐?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7천만이니까 우리나라의 5.6배가 되는데 의사 숫자가 18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12만 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문의 숫자가 지금 한 9만 명,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전문의 숫자가 4만 명인 거예요. 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5.6배 많은데 전문의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적습니다. 즉 전문의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한 11분의 1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소화기 전문의 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내시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위암, 대장암 이런 거 조기 진단을 받지만 가까운 인도네시아만 가더라도 못 받는 겁니다. 아예 못 받습니다. 지금 의료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들 의료 천국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노한규 전 의사회장님께서 대한민국 의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얼만큼 싼 비용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셨죠? 자, 우리 서정민 후보. 지금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그 전문가의 얘기를 20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그 20분을 국민이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게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고 파업하는 것 같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정치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패거리 정치의 전형적인 실패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우리 황도수 교수님, 헌법연구관을 지내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로 헌법연구관을 지내신 황도수 교수, 자, 변호사시고 건국대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황도수 교수를 모시고 왜 이번 총선에서 특히 당진을은 우리 서정민 후보를 주목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상태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황도수 교수님이 헌법학을 전공하시고 헌법연구관이셨던 황도수 교수 변호사께서 대한민국 정치 지금 없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 황도수 교수, 헌법학자 그리고 변호사신 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계셨던 황도수 교수를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어떤지 들어보고 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당진을은 청년 후보 서정민, 기호 7번 서정민을 주목해야 되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도수 교수입니다. 정치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작해야 되겠어요? 정치합시다! 정치합시다. 국민 여러분, 정치합시다! 정치합시다. 국민이 정치하려면 쓰레기들이 정치합니다! 맞습니다. 정치합시다! 합시다. 저는 60대
늙은 노학자입니다. 지금 30대 후반의 젊은 정치인 서정민을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삶이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마이크 들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국가질서, 헌법질서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20년 내내 연구실에서 죽어라고 책 읽었던 사람입니다. 눈 떠보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없습니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나라를, 미래를 말아먹고 있는 현재의 정치,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포기한 정치, 후손의 미래에 관한 관심도 없는 정치, 이런 정치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입니다. 정치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정치입니다. 애해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권력 노름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뭔지 모르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소신입니다. 5천만 국민을 태양으로 모시는 소신, 5천만 국민이 북극성인 이런 마음을 가진 소신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뇌물이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고, 그래야 나의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국민을 위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5천만의 국민이 나의 태양이 아닌 사람, 5천만의 국민이 나의 북극성이 아닌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소신이 없으면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정책은 소신을 실현하는 설계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위한 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 정책이 없는 사람들이 현재 정치인입니다. 5천만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는 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헌법이 쓰고 있듯이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전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 먹을까 자기 입만 생각합니다. 자기 옷만 생각합니다. 자기 집만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인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정책 아무거나 좋은 거 하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운하를 파면서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5대 국가에서나 운하 파는 것이 좋은데 오늘날 KTX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순간에 운하를 파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대기업 배만 불리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 운하 때문에 좋아진 게 뭡니까? 글쎄 하나 있다면 자전거 타고서 즐겁게 건강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퍼본 게 실로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책 없는 정치는 쓰레기입니다. 더 이상 얘기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정치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해야 됩니다. 국민 주권의 세상입니다. 주권이 국민들 손앞에 있습니다. 그 주권을 두고 정치들한테 정치를 맡기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또다시 대돼지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쓰레기들이 정치할 것이고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정치할 것입니다. 소신도 없고 정책도 없고 그래서 자기 이익에 물들어 있는 부패 정치 그리고 국민이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의 정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는 허황된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열심히 일한다라고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군주시대 때 옛날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군주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부자였습니까? 군주와 귀족만 부자 아니었습니까? 오늘날은 누구가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걸 누가 가져갑니까? 정치인과 재벌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1만 불 시대 때도 그때 국민은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지금 3만 불이 넘는 국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자식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속에서 2년씩 이 직장 저 직장을 걸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이 정치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정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정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아니,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쓰레기들이 우리들을 이용해 먹고 끝납니다. 우리들이 만든 돈, 우리들이 노력한 모든 것을 저들이 가져가고 말 겁니다. 왜 비정규직이 2년밖에 안 됩니까? 5년이면 뭐가 안 됩니까? 맞습니다. 10년이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주택도 임대차 할 때 1년도 할 수 있었고 2년도 할 수 있었고 요즘엔 4년으로 늘었습니다. 4년으로 늘으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비정규직이 2년에 머물러야 됩니까? 맞습니다. 5년으로 정하면 5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일을 해야지 그 일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능력을 키울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대한민국 정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이 상황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황도수 교수께서 30대 정치인 후보 서정민 후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 주권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서정민 후보, 황도수 교수하고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죠?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아주 그래도 동의한다고만 말하면 너무 짧게 나겠죠? 사소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까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까우니까 비정규직을 쓴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비정규직을 쓴다면 정규직보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규직을 쓴다는 거는 그 경영자들이 자신의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계획이 어긋나서 비정규직을 짠다면은 사실 좀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주관합니다만 그런 생각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광진구민 여러분,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광진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 서정민, 기호 7번 서정민 후보가 서울 시민과 광진구민 앞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왜 정치를 바꿔야 되는지 거리 연설 대담을 하는 기호 7번 서정민 후보의 거리 연설 대담장입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서 어린이 대공원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 후보, 정책 전문가, 시민운동가 서정민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는 여야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일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여당은 야당이 일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이 나라는
누가 일당이 되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청년이 정책이 있고 또 미래 비전이 있는 정책 대안을 가진, 그리고 또 제3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정치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여 아니면 야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3정당의 출현을 막는 기득권 카르텔 정당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광진구 주민 여러분, 여기는 기호 7번 서정민 후보의 거리연설대담, 정책이 있는 거리연설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 모시고 왜 젊은 기호 7번 서정민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광진구에 고민정 후보도 있고 오신환 후보도 있지만 그들 정치를 했던 사람들보다도 젊은 서정민이, 정책 전문가 서정민이, 시민운동가 서정민이 왜 정치에 진출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저 여야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정민 후보는 한국 정치 새반짝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정책안들을 내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원 혼자서 이 정책안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청년 정치가 청년 후보 기호 7번 서정민을 주목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서정민 후보를 검색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미래 정치인이 광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호 7번 광진을 주민이라면 기호 7번 서정민 청년 후보를 주목해 주시고 정책 전문가, 정책 연구가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줄 기호 7번 서정민 후보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여기는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3일 후에 수요일 날 선거를 합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거리연설대담을 통해서 광진을 기호 7번 서정민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서정민 후보님 안쪽으로 오시고요. 자, 제가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신호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금융 위기, 그 전 세계 그 금융 위기, 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달러,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정부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찍으니 비트코인으로 대체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금융 위기에 대한 기호 7번 광진의 청년 후보 기호 7번 서정민 후보의 금융정책, 금융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커서 이거가 어떻게 미국이 유지가 될까, 우리나라도 큰일 나겠구나 이런 식이면, 왜냐면은 미국이 흔들릴 정도면 우리나라는 그냥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미국이 어려운데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저도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중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신나게 떠들었던 이야기, 국회의원들이 헌신성 방만한 예산 조각 막 세우고 로비스트들이 그것도 노리고 그런 것들도 막기 위해서 정부 재정 적자 발행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막아야겠죠. 이런 거 막아야겠고 세금을 걷는 방식에도 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례로 이제 담배세를 보면은 제가 담배 안 피는 사람이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담배세 세금이 건강에 관한 세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건강세는 얼마 안 되고 교육세, 부가세, 담배세 뭐 세금이 4종류가 다르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는 목적에 맞게 걷어야 그 목적에 맞게 쓰고 그러면서 이게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건데 얼렁뚱땅 걷어 놓으면은 그 얼렁뚱땅 걷은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정부가 원하는데 얼렁뚱땅 쓰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너무 그렇게 쓰기 좋아요. 그러니까 세수 구조에 있어서도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맞는 세수를 걷어야겠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진짜 이거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시대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그 국제 무역 질서에 있어서 중국이 저부가 가치 산업의 물건들을 대량으로 찍어내줬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가 고부가 가치 물건에 특정해가지고 불을 쌓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그 고령화가 걸려있고 고령화만 걸려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미국과 패권 경쟁과 이 무역 격차 속에서 또 우리가 점점 중국과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중국과 멀어져야 된다,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요소수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요소수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다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끊어버리니까 우리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소수 한 문제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저부가 가치 산업들을 중국에 이전한 상황입니다. 이거 갑자기 끊어지면은 이것도 참 난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제 질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지체됐다고 할까요? 사양 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험성이라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것가 있거든요. 오히려 농업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이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과 가까이 있는 이상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공산품 쪽에서의 중국의 이 산업 변화를 우리가 이제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위기이고 이런 위기는 어차피 우리는 맞게 돼 있어요. 맞게 돼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단결되고 화합돼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정치 시스템이 신뢰가 가능하냐 어려울수록 서로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지금 대단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광진을 기호 7번 서정민 후보의 거리 연설 대담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민 후보 지금 선거 공약 공보집에 구체적으로 광진 을에 대한 지역 공약을 일부러 안 담은 건지 자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이게 구의원 선거인지 구청장 선거인지 전부 다 국회의원을 나라 살림을 잘 돌보겠다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동네 체육관, 동네 길, 동네 전기세, 동네 이야기만 하고 있는 총선 후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청년 후보, 서울시 광진구 을 유권자분들께 이 당당한 서정민 청년 후보는 광진구 을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 길을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 길을 내놓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놨는데요. 서정민 후보, 지역 공약을 이렇게 많이 하는 후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이 지역 공약 이거 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다 아시는 걸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당연히 안 되죠. 국회의원들은 원래 지방의원들한테 이전해야 할 권한들을 자기네들이 들고 있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4년에 한 번씩 안하공이라고 하죠. 조금씩 주면서 나 찍지 않을래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시의원, 구의원들 자기 노예처럼 공천권으로 부리면서 지배하면서 시의원, 구의원들 빼야 할 일 다 뺏어간 거 진짜 반성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런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그거 하나가 제 지역 공약이 될 것입니다. 네, 예. 자, 서정민 후보의 그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양심상 지역 공약하지 않겠다, 안 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 여러분, 나라 살림을 할 분들이 지역 공약을 이렇게 20가지, 30가지씩 발표하면 대한민국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0조 원의 재정 빚을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빚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량심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 여러분, 광진 구민 여러분, 청년 후보 기호 7번, 청년 후보 기호 7번 서정민 후보를 기억해 주시면 반드시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서정민 후보의 간단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듣고 거리연설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서정민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출마했습니다. 광진구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처럼 위기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다시 결집되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지난 IF 때 금모으기 했죠. 우리 모두가 금 털었습니다. 저도 제 돌반지 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금반지를 가져가셨죠. 그런데 그 금반지 대기업들이 다 해먹고 공소시효 도발하고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역사는 이제 청산되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 우리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고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출마했습니다. 기호 7번 서정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진을 기호 7번 청년 후보 서정민 후보의 거리연설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광진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